화이트리스트 종료, 지소미아 종료,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질문인데 한국과 일본이 실제로 전력으로 맞붙는다면 어느 나라가 이길까요?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국제관계에서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존재하고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강한 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나라 중 어느 나라가 더 강한지, 그리고 유사시 시뮬레이션, 주한미군 사령관의 객관적인 평가까지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미군 사령관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맞붙게 된다면 한국이 100% 이길 것이다. 네? 이거 진짜예요? 솔직히 이건 저도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거짓말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에게 지배당한 적도 있고 일본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더 세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전 미군 사령관이 말하기를 한국과 일본이 맞붙는다면 한국의 지상전력 70%가 일본 상륙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의 증강이 짧은 시간에 증강된 관계로 바다나 하늘에서 일본에 밀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오산이며 비행기는 자체 생산되며 수출할 정도고 공중급유기, 첨단 비행기 F-35 49대를 갖춰서 일본보다는 적지만 거의 대등한 수준이고 세계 2위로 평가받는 세종대왕함을 포함한 제7기동대는 태평양에서의 광범위한 활동이 가능하고 방사능 추진 잠수함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첨단 장비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 세계 4위의 전력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전력은 비슷하나 천궁, 신궁 등 장거리 1500K 발사체로 본토 및 개전 전 상대의 50% 시설이 폐기된 후 개전되는 것이고 역대급 상륙함을 지닌 한국 전력이 본토에 진입은 70%가 가능하다고 예측한다고 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3일이면 모든 상황이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임팩훈련 시 29대를 무너뜨린 장보고함을 비롯 운용면에서 세계 최고인 한국의 전력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100% 대한민국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아베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전력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 문장으로 정리해 동물에 비교하면 호랑이와 상어의 싸움입니다. 지상에서 붙을 것인가, 바다에서 붙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무단 침범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0년 일본의 호위함 한 척이 독도 근처에서 해양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고 대한민국의 미온적 대응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2005년 다케시마의 날 발효 직후에 일본의 비행기 한 대가 독도 상공으로 들어와 한국의 F4 2대가 경고해서 일본이 물러난 사례도 있습니다. 해경과 해상보안청 사이에 대치도 있었습니다. 2006년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 근처에서 한국 연구선의 작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하면서 호위하던 한국 해경의 경비정과 해상보안청의 순시선 간의 대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대치하던 두 함정은 무력 충돌 없이 일본 순시선이 물러남으로써 끝났습니다. 당시 관방장관이던 아베는 노 대통령이 사망한 다음해인 2010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사격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노 대통령이 비밀리에 위에 사격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비밀리에 사격 명령을 내린 걸 당시 관방장관이던 아베만 혼자 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해상보안청은 평시에 해상보안청 장관이 보고받고 유사시에 방위 대신 총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일 양국에서 유일한 출처가 아베의 말뿐인지라 교차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사격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2018년 12월 광개토 대왕함과 일본 초계기 사이에 있었던 사격 관제 레이더 논란을 일본 방위성에서조차 그냥 넘기려 했던 것인데 아베 총리의 지시로 성명을 발표하고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버린 게 드러났습니다. 틈날 때마다 헌법 9조의 개헌을 통한 공국화를 시도했던 점과 아베의 지지율이 급락한 때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정치적 술수가 엿보인 사건이라 이때도 한국 해경이 선제 사격을 하려 했다는 아베의 말에는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정말 교전이 일어났다면 북한하고는 다르게 국제적으로 큰 분쟁으로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수십 년간 취해온 한국 정부의 전략과도 위배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마이즈루 호위대군 함정들이 대규모로 집결해 있었습니다. 같은 해 대레이더를 탑재한 일본의 F4가 독도 근처를 침범했고 한국은 도입한 지 얼마 안 된 F-15K를 출격시켜 물러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E-737 같은 조기 경보 통제기가 없었을 때 독도의 레이더로 일본을 감시했습니다. 2012년에는 자위대의 헬리콥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하고 독도 근처 30마일에 일본의 4,200톤급 구축함이 항해했습니다. 일본 나름대로 작정하고 보낸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공군은 F-15K 4대와 광개토 대함급 구축함과 링스 대잠 헬기와 전자전기를 대응 출격시켜 물러나게 했고 이 사건을 국방부가 은폐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네이버 뉴스를 보면 국군 P3 대잠 초계기가 다가가서 왜 독도를 침범했냐고 묻자 자위대는 다케시마를 침범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발뺌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국방부가 민간에 은폐한 것은 명백히 잘못인데 일본의 독도 도발을 숨기려 든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0년과 2011년에 한 차례 일본 함정이 독도 공해상을 항해한 적이 있었고 2012년에는 이걸 포함해 5차례나 있었다고 합니다. 해상보안청의 침범 횟수는 거의 100단위입니다. 사실 해상보안청과 주로 대치한 쪽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촉발된 게 신풍호 사건입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한국 어선인 신풍호를 납포해 가려던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이에 달려온 해양경찰청 경비함이 신풍호를 두고 39시간 동안 대치했던 사건입니다. 외교 갈등으로 비화됐지만 결국 해상보안청이 교섭 끝에 물러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도 해양경찰청과 해상보안청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심심찮게 대치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단 몇 건이지만 해상보안청 측 순시선이 침범한 사례만도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2017년 홍익태 해경본부장의 인터뷰를 보면 일본 순시선은 연 100회 사흘에 한 번꼴로 독도를 침범했습니다. 2013년 기사와 비교했을 때 일본의 도발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평균 약 100회면 10년이면 약 1000회이고 해방 후부터 일본의 독도 침범이 계속되어 온 것을 생각해보면 일본의 침범 횟수는 훨씬 더 늘어납니다. 이렇듯 일본의 독도 도발이 심화됨에 따라 독도 주둔 계획과 정기적 독도 방어 훈련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일본의 다카이 정 교관은 일본 정치가들은 세계 유수 규모의 방위비를 지출하고 첨단 장비를 보유한 일본의 전력은 세계 인류라고 믿고 있다면서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본의 통합 방위태세는 미비한 구석이 많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작전 기지를 둔 제주도와 1의 대수의 거리에 있는 고토열도 그리고 스시마를 지원하는 이키섬은 무방비 상태라고 했습니다. 즉 사정거리 약 120km의 제5대함 연대는 북규슈 연안으로부터 스시마 동쪽 해역에 걸쳐 제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마모토의 캔쿤 주둔지의 상주에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배치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시 한국과 붙을 경우 육상 전력도 규슈와 오키나와 본토에 걸쳐 분산되어 있습니다. 다카이 정 교관은 호위함과 잠수함은 한국 전력보다 질적으로 우세하다고는 하나 대비태세가 불리하다며 장대한 12의 각 기지에 분산되어 있는 별도의 해역의 바다 임무를 수행 중이어서 전장 해역으로 집중해 투입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비행기보다 능력의 우위에 있다고 평가되는 F-15J도 일본 열도 각지에 분산돼 붙게 되면 한 곳으로 모이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과 일본이 붙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리 한일 양국 간의 국민 감정이 안 좋아도 양국의 정상들이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닙니다. 뒤에 따라올 결과가 너무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해상 봉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무역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뻔한 일이고 일본은 규슈와 혼슈 서부가 직접적으로 피해당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어느 쪽이든 둘 다 손해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겨봤자 손해가 막심하다는 겁니다. 물론 일본은 20세기에 중국, 미국과 맞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일본 제국과 지금의 일본은 재반 사정부터가 다릅니다. 당장 당시의 일본보다 걸려있는 게 너무 큰 상황이다 보니 그때와는 달리 손해가 더 클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국가 간에 맞붙을 가능성이 낮은 것입니다. 만약 한일 갈등으로 맞붙을 기류가 흐른다면 양국 모두 소탐대실인지라 미국의 중재안을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당장 센카쿠 갈등만 봐도 주일 미군만 없으면 솔직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붙어봤자 웃는 건 북한, 중국,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이 붙어 피해가 극심하거나 망한다면 세계 경제가 흔들릴 것은 매우 자명합니다. 일본은 GDP 순위 3위에 무역 순위 5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입니다. 한국도 GDP 순위 12위에 무역 순위 6위 8위권 안에 드는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주요 경제국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전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리스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지리적인 요소만 봐도 태평양과 아시아를 잇는 통로 두 개가 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양국이 서로 맞붙어서 상호 간에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면 결국 중국의 팽창이나 러시아의 팽창을 상대로 자국의 영역 지역을 제대로 방어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부지리라는 말을 동아시아 영내에서 실현시켜주는 꼴인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군사력이 약화되어서 자국의 영역 방어와 통제가 버거운 두 국가가 전력 복구하기 전에 영내 정치력을 강화하여 한일 양국에 입김을 넣으려고 들 텐데 거기에 한국과 일본이 개별로 방어하기란 어려운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정치, 안보, 경제, 군사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은 맞붙게 되면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결과만 나온다는 점입니다. 누가 더 많은 피해를 입었는가조차도 상관없을 정도이며 50보, 100보라는 차이만 재확인하게 될 뿐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얻는 것 하나 없는 행동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사이좋게 지내지는 않더라도 싸우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